고요한 안개마을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장어 양식장이 어두운 비밀을 토해냈을 때 수십 구의 유골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여자 20명과 남자 10명, 이 끔찍한 연못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진실이 밝혀졌다. 언젠가 당신이 전라남도 구례군 섬진강변에 자리한 안개마을을 방문한다면 아마 평온함이 첫인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섬진강은 조용히 흐르다가도 장어가 가득 담긴 어선이 지날 때면 잔물결을 일으켰다. 강가에는 낡은 목조 주택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고 양철 지붕은 뜨거운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집 뒤로는 코코넛 나무와 망고 나무 대신 든든한 소나무와 감나무가 늘어서 마을 특유의 그윽한 향기를 풍겼다. 안개마을 사람들은 강과 더불어 살아왔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강에서 멱을 감고 수영을 하며 때로는 거센 물살을 가르며 노 젓는 법을 배웠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고 저녁이면 남자들은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에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막걸리를 마시며 그날 잡은 장어의 시세나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 이곳의 삶은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품앗이 정신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마을에 결혼식이라도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도왔고 초상이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장례를 치렀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땅에서는 큰 범죄가 일어날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은 너무도 깊숙이 뿌리내려 누구도 이 평화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오가는 뜬소문, 그저 바람결에 실려온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소문은 현실적인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희생자는 50살이 넘은 최 씨였다. 그는 매일같이 소주에 취해 지내는 것으로 동네에 알려진 남자였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딱 2잔만 하고 올게라며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와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와 자식들은 애타게 기다리며 친척 집과 논밭을 뒤지고 강가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마치 땅이 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다. 몇몇 주민들은 그가 비 때문에 도망쳤거나 술에 취해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출소에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그저 술주정뱅이가 의뢰버리는 일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최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다음 달에는 부두 근처의 작은 기와집에 혼자 살던 박 할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밭에서 키운 채소를 파는 부지런한 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이웃에게 부탁해 집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다툼의 흔적이나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오직 집주인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늘 그랬듯 시간은 소란을 잠재웠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논밭과 양식장 일에 몰두했고 박 할머니와 최 씨의 이야기는 서서히 일상에 묻혔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몇 주 뒤 역시 술을 좋아하던 또 다른 남자가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라졌다. 곧이어 옆 동네의 한 과부도 실종되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을은 며칠간 술렁이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다 2022년 말이 되자 실종자 수는 10여 명에 달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강을 지키는 물귀신이 데려간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인신매매단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분명한 것은 한때 안개마을을 감싸던 안전함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기를 꺼렸고 과부들은 집에 틀어박혔으며 식당에서는 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다. 대체 누가 그들을 데려가는 걸까? 섬진강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희미한 패턴. 안개마을의 밤은 본래 고요했다. 귀뚜라미 소리가 화답하고 이따금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가 강물을 적셨다. 기와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중순 그 고요함은 산산조각 났다. 50살이 넘은 최 씨가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는 거의 매일 밤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짧게 말했다. 금방 올게.
딱 두 잔만 하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실에는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웃들이 찾아 나섰고 식당 주인은 최 씨가 소주 몇 잔을 마신 뒤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갔다고 증언했다. 그 후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파출소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강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한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알고 있었다. 최 씨가 자주 취하기는 했지만 이틀 이상 집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 뒤 이번에는 혼자 살던 중년 과부박 할머니가 사라졌다. 집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한 뒤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아는 모든 것이 가지런했다. 냄비에는 어제 저녁에 끓인 국이 그대로 있었고 박 할머니의 고무신은 문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마치 투명한 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 같았다. 파출소는 혼란에 빠졌고 주민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며칠 동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농부와 어부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또 다른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 이 씨였다. 그는 식당에서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 식당은 술꾼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그의 아들 민수는 그날 밤을 똑똑히 기억했다. 아버지가 뺨에 긴 흉터가 있어 모두가 두려워하는 흉터 백 씨와 다투었다는 것을. 이 씨는 백 씨가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했고 백 씨는 거친 위협으로 맞받아쳤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나 원망하지 마라. 그 일이 있고 사흘 뒤 이 씨는 부두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의 낡은 밀짚 모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김 씨 아주머니가 새벽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대나무 바구니는 흙길 옆에서 발견되었다. 채소는 그대로 있었지만 김 씨 아주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1월 뱃사공인 정 씨가 사라졌다. 그날 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부두에서 만취한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작은 배는 묶여 있었고 노는 진흙 속에 박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 후로도 몇몇이 더 사라졌다. 우진이라는 이름의 술꾼은 식당에서 잠든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다시는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농가에 살던 순자 할머니는 늘 나가던 새벽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밭을 돕는 것을 좋아하던 술꾼 상철은 술자리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2023년 3월까지 총 12명이었다. 패턴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술에 중독된 남자들이나 혼자 사는 과부들. 희생자는 마치 신중하게 선택된 듯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안개마을의 밤은 적막해졌고 한때 붐비던 식당은 텅 비었다. 과부들은 해가 지기 전에 문을 걸어 잠갔고 아이들은 부두에서 오랫동안 노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게 물귀신의 짓일까? 아니면 우리를 노리는 악인이 있는 걸까?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남다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구례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젊은 경찰 김민준 순경이었다. 그는 술꾼 남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다른 마을에 사는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 두려움은 민준의 마음속에 맹세를 새겼다. 내 아버지 차례가 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시간이 흘렀지만 매달 새로운 실종자가 생겨났다. 한때 장어마을로 알려졌던 안개마을은 이제 실종자 마을이라는 어두운 별명으로 더 유명해졌다. 어둠 속의 붉은 실. 안개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늘어갔다. 첫 번째 술꾼 최 씨, 기와집에서 사라진 과부박 할머니, 도박과 술을 좋아했던 이 씨,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소 장수 김 씨 아주머니, 부두에서 사라진 뱃사공정 씨, 식당에서 잠든 뒤 깨어나지 않은 우진, 새벽 기도에 나타나지 않은 순자 할머니, 그리고 술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철까지 2023년 3월까지 총 12명이었다. 처음에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했다. 누군가는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강에 사는 귀신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희생자 수가 늘고 패턴이 드러나자 무관심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다. 마을의 밤은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해가 진 뒤에는 부두 근처에서 놀지 않았고 과부들은 불안감에 친척집에서 잠을 청했으며 남아있던 술꾼들조차 식당에 모이길 꺼렸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절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다. 똑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왜 술꾼 남자들과 과부들만 사라지는 걸까? 한 노인이 식당에서 말했다.
생각해봐. 최 씨, 이 씨, 정 씨, 우진, 상철 모두 술꾼이었어.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 할머니, 김 씨 아주머니, 순자 할머니는 모두 과부였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한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만약 강귀신 짓이라면 아무나 데려갔을 거야. 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 그 말은 심각한 이야깃거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패턴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희생자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술꾼 남자들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져 종종 조롱받고 방치되었으며 과부들은 가십의 대상이 되거나 의심을 받았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바로 이낙인 때문에 그들의 실종은 초기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사회적인 압력이 없었기에 범인은 아무도 진심으로 찾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먹잇감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희생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몇 가지 작은 단서들이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이 씨의 낡은 밀짚 모자는 마치 서둘러 떨어뜨린 것처럼 강가에 떠 있었다. 김 씨 아주머니의 채소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는 마치 내팽개쳐진 것처럼 흙길에 남아 있었다. 정 씨의 작은 배는 부두에 단정히 묶여 있었고 노는 진흙 속에 밝혀 있었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의 다른 고무신은 툇마루에 남겨져 있었고 이웃이 찾아왔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고 등유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이런 세부적인 단서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운 이상의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구례경찰서의 젊은 경찰 김민준 순경에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마을의 가십이 아니었다. 그는 식당 구석에 오래 앉아 주민들의 대화를 엿듣고 희생자들의 이름과 습관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한 장 한 장 채워나갔다. 최 씨, 술꾼. 박 할머니, 독거노인. 이 씨, 술꾼이자 도박꾼. 김 씨, 아주머니, 과부. 정 씨, 술꾼. 우진, 술꾼. 순자 할머니, 독거노인. 상철, 술꾼. 붉은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희생자는 무작위가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다. 이름을 쓸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자신의 아버지 역시 술꾼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안개마을에 살았다면 이 패턴에 쉽게 포함될 수 있었다. 그 생각은 매일 밤 민준을 괴롭혔다. 만약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사라진다면 누가 신경이 났을까? 그는 생각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이 모든 일 뒤에 범인이 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민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록을 상관인 박진우 경감에게 제출했다. 구례경찰서의 소박한 사무실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건넸다. 박 경감은 한 장씩 넘기며 희생자들의 이름, 나이, 습관, 마지막 목격 장소를 읽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록을 응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 경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일부러 희생자를 고르는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그는 누가 사라져도 사람들이 끈질기게 찾지 않을지 알고 있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지. 민주는 숨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 맞기 전까지는 계속 이 짓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경감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불운도 주민들이 말하는 물귀신의 짓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그림자 뒤에 숨어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동안 조용히 한 명씩 먹잇감을 고르는 피와 살을 가진 실제 인간이 있었다. 처음으로 그 패턴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길고 긴 공식적인 수사가 마침내 시작되었다. 수사팀의 결성, 2023년 3월 말 김민준 순경으로부터 작은 수첩을 받은 이후 박진우 경감은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구례경찰서에서의 밤은 책상 위에 펼쳐진 구례군 지도를 응시하며 보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진한 커피향이 그의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을 함께했다. 그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집, 부두, 식당, 시장에 색깔 있는 핀으로 표시했다. 술꾼들은 붉은색으로, 과부들은 파란색으로 구분했다. 처음에는 점들이 무작위로 보였지만 핀이 많아질수록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모든 희생자는 섬진강 유역을 따라 특히 안개마을, 용두리, 토지면과 같이 서로 가까운 마을에 있었다.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라진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경감은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 물길을 따라 뭔가 있어. 더 깊이 파봐야 해. 다음 날 아침 그는 몇몇 부하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민주는 앞줄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상관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박 경감은 나무자를 들고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일어섰다. 그는 하나씩 설명했다.
최 씨는 안개마을 부두 근처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박 할머니는 강을 마주한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고요. 이 씨는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 근처인 용두리 식당에서 술에 취한 후 실종됐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역시 강길에 있는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부두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농가에 멀리 떨어져 있던 순자 할머니 집 뒤에도 작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항상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다. 범인이 강을 희생자를 옮기는 경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이 이 지역의 생명줄이라고 설명했다. 배는 밤에 목격자 없이 지나갈 수 있고 만약 범인이 경로를 잘 안다면 조용히 와서 흔적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민주는 희생자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덧붙였다. 길에서 취한 술꾼들과 혼자 사는 과부들. 그들은 쉽게 유인되거나 끌려갈 수 있었고 사라졌을 때 아무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 박 경감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범인은 아마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의 습관을 알고 강가의 지름길을 알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때부터 작은 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여러 지난 2년간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희생자들의 가족을 다시 인터뷰했다. 이번에는 질문이 더 상세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언제인지뿐만 아니라 누가 자주 어울렸는지, 누가 집에 잠시 들렀는지, 또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작은 다툼이 있었는지까지 박 경감은 아주 작은 디테일이라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툇마루에 남겨진 신발 한 짝, 위협적인 말 한마디, 한밤중에 지나간 배 한 척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민주는 다시 안개마을로 돌아가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부두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잠결에 작은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자면서 깨곤 했는데 그 소리가 나는 배가 한밤중에 지나가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반적인 어선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소리가 보통 어선들과는 달랐다고 했다. 민주는 그 발견을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다음 날 밤 박 경감은 지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강가를 따라 숨겨진 흔적처럼 보이는 색색의 핀들을 응시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범인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희생자에게 접근하고 배에 태우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범인이 강 유역 근처에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추측으로 모아졌다. 희생자들을 숨기기에 충분히 외딴 곳. 하지만 박 경감은 결론을 보류했다. 그는 이것이 아직 초기 추측에 불과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023년 4월 초 박 경감은 다시 팀을 모았다. 그는 지도에서 사람들이 거의 지나지 않고 늪으로 둘러싸인 강가의 빈 공간을 가리켰다. 그는 만약 자신이 범인이라면 번잡함에서 멀고 배로 드나들기 쉬운 그런 장소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상상일 뿐 결론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팀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경찰서가 조용해지자 박 경감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피로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패턴은 드러났다. 섬진강을 따라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한때 평화로웠던 이 땅에서 사람을 사냥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압박. 2023년 4월 초 구례경찰서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박 경감이 희생자들이 항상 강과 관련이 있다는 패턴을 발견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보고서는 계속 쌓여만 갔다. 주민들은 불안해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구례군청을 넘어 전남도청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하룻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치 새로운 희생자의 차례가 온 것처럼 즉시 공포가 퍼졌다. 경찰서장이 어느 날 아침 박 경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반복해서 두드렸다. 그는 거친 어조로 말했다. 박 경감, 군수님과 군의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 심지어 기자들까지 왜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묻고 있네. 이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 수는 없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만 집중하게. 다른 사건은 신경 쓰지 마. 이게 최우선이야.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감정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더 나아갈 공식적인 권한이 생겼다는 안도감. 하지만 이제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커졌다는 긴장감. 그는 즉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민준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
아직 젊었지만 그의 용기는 무시할 수 없었다. 민준 외에도 시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 최 팀장과 섬진강 지리에 밝고 흔적 없이 움직이는데 능숙한 정보가 형사 2명을 지명했다.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서 그들은 책상 위에 펼쳐진 큰 지도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박 경감은 붉은색과 파란색 핀을 가리키며 일어섰다.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2명이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명확한 패턴에 따라 선택되었고 모든 사건은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마을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있고 그는 신중하게 먹잇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용감하지 않았다. 경감님, 제가 주민들에게서 수상한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사람들을 깨우는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그 배가 상류의 늪지대 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급함보다는 좌절감에 더 가까웠다. 만약 그 배가 정말 범인의 것이라면 우리가 낭비하는 매일 밤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베테랑 형사인 최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말을 되새겼다. 그 정보는 중요하지만 성급해서는 안 돼. 움직이기 전에 확신이 필요해. 만약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범인은 위협을 느끼고 더 깊이 숨어버릴 거야. 토론은 오래 계속되었다. 마침내 2가지 초기 단계가 합의되었다. 첫째, 정보가 형사들이 강가의 마을들로 흩어져 주민들로부터 최신 소식을 듣는다. 둘째, 팀은 몇몇 전략적 지점에 잠복 감시를 설치한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어부나 상인으로 위장한 은밀한 작전. 이렇게 하면 범인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경찰서 밖에서는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소문이 더욱 흉흉해졌다. 어떤 이는 강을 지키는 물귀신의 지시라고 확신했고 어떤 이는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한 상인은 식당에서 소리쳤다. 경찰이 범인을 못 잡는다면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다음 날 한 지역 신문은 짧게 기사를 썼다. 굴의 실종 사건,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 기사는 짧았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흔들기에 충분했다. 박 경감은 굳은 턱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이론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팀은 즉시 실질적인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정보가 형사 중 한 명인 이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는 한 주민이 한밤중에 작은 휘파람 소리를 내는 배가 상류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늪지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지도를 향했다. 박 경감은 그동안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외딴 지역을 가리켰다. 만약 그 배가 정말 그곳으로 갔다면 범인은 늪 근처에 거처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보았다. 경감님, 우리가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다음 희생자가 이미 그곳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내적인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해한다, 김순경. 하지만 증거 없이는 추측에 불과해. 우리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군지, 어디서 출발하는지, 무엇을 싣고 가는지 알아야 해. 근거 없이 행동하면 범인은 우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순간 그는 멈추거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거야. 실망감이 민준의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는 상관의 설명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 경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영리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였다. 다음 며칠 동안 특별수사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교대로 어부로 위장하여 강에 그물을 던지며 감시하거나 부두에서 작은 상인인 척하며 주민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밤중에 지나가는 모든 배가 기록되었고 모든 낯선 소리가 주목되었다.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지만 박 경감은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범인이 방심할 가능성은 커졌다. 그날 밤 긴 회의를 마친 후 박 경감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색색의 핀으로 가득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지도가 진행 중인 죽음의 게임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았다. 붉은색과 파란색 점들은 생명이었고 구불구불한 강줄기는 사냥꾼의 경로였으며 그들이 성과 없이 보낸 매일 밤은 다음 희생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손을 뻗기 전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늪 속의 불빛. 2023년 4월 둘째 주 특별수사팀은 섬진강 상류의 늪지대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주민들로부터 작은 휘파람 소리가 나는 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이후 박 경감의 관심은 점점 그 지역으로 쏠렸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늪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덤불과 진흙, 모기로 가득했고 종종 그들의 잠복은 땀으로 흠뻑 젖은 옷과 벌레 물린 자국 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기 일쑤였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마침내 김민준 순경이 이끄는 소규모 팀이 늪가에 약간 높은 흙무더기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멀리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집의 등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경감님, 저기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는 그 순간 강에서 다른 팀과 함께 있던 박 경감에게 무전으로 속삭였다. 그들은 멀리서 조용히 관찰했다. 덩치 큰 남자의 실루엣이 끊임없이 지저대는 개 몇 마리와 함께 오두막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때때로 그 남자는 집 옆 작은 건물에서 큰 기계를 켰고 그 소리는 늪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지만 그와 그의 팀은 더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개들이 너무 예민했고 손전등의 작은 불빛이라도 그들을 들키게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경찰서에서 잠복 결과를 보고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의 스케치를 그렸다. 단순한 건물, 큰 기계 하나, 그리고 경비견들, 베테랑 형사인 최 팀장이 그림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냥 혼자 살기를 선택한 어부일 수도 있지. 박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모든 것은 아직 추측이야. 하지만 위치가 너무 외지고 숨기에 너무 전략적이야. 계속 감시해야 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다음 며칠 밤 동안 잠복은 계속되었다. 강에 있던 팀은 몇 번이고 작은 휘파람 소리를 내는 배가 그 오두막 쪽으로 항해하는 것을 보았다. 항상 늦은 밤이었고 때로는 배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보통은 술에 취했거나 비틀거리며 내리는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배에는 항상 그 덩치 큰 남자만 타고 있었고 추가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망원경 너머로 그는 한 노인이 술에 취해 오두막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비극을 막을 수 없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민주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경감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이 저기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떨렸다. 박 경감은 강의 감시초소에서 그 보고를 들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순경, 내 기분은 알지만 우리가 본 것은 아직 추측에 불과해.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희생자의 소지품, 명확한 녹화 영상, 아니면 직접적인 목격자 같은 확실한 것이 필요해. 그것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죄책감을 더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두막으로 끌려간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 겁쟁이처럼 느껴졌다. 옆에서 자던 최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책하지 마, 김순경.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우리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행동할 때가 올 거라고 믿어. 긴장은 계속 쌓여갔다. 모든 잠복 보고는 공포심을 가져왔다. 그 남자가 계속 켜는 큰 기계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왜 늪 한가운데서 그렇게 큰 기계가 필요한 걸까? 왜 항상 늦은 밤에 켜는 걸까? 질문들은 답 없이 맴돌며 의심만 증폭시켰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거의 자제력을 잃을 뻔했다. 숨어있던 곳에서 그는 한 젊은이가 거의 의식을 잃은 듯한 몸으로 배에 실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총을 꽉 쥐고 늪을 뚫고 달려가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최 팀장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다. 어리석게 죽고 싶어? 저 개들을 봐. 우리가 가야 할 거리를 봐. 접근하기도 전에 들킬 거야. 민주는 이를 갈았다. 눈물이 거의 흘러내릴 뻔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는 경찰로서의 임무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보고가 박 경감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민준에게서 온 모든 이야기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새로운 짐 같았다. 그는 그의 팀이 좌절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돼.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녹화 영상일 수도 있고 희생자의 소지품 흔적일 수도 있어. 방법을 찾을 거야. 밤낼 밤이 흘러갔고 잠복은 계속되었다. 오두막은 희미한 불빛,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는 기계 소리와 함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팀은 그곳이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했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은 멀리서 본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절망감 뒤에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사냥꾼의 그림자는 계속 배회했고 아마도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생자가 작은 휘파람 소리가 나는 배의 가장자리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죄책감? 2023년 4월 중순 안개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최근 며칠 사이 새로운 실종 신고 2건이 다시 접수되었다. 용두리에서 술집에서 밤을 보낸 후 돌아오지 않은 술꾼 남자 1명과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알던 토지면의 한 과부였다. 그 과부의 실종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전 희생자들이 다소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퍼져나갔다. 매일 밤 집문은 더 일찍 잠겼고 아이들은 엄격한 감시 아래 마당에서만 놀 수 있었으며 여자들은 안전을 위해 친척집에서 함께 묵었다. 술집에서는 주민들의 대화가 더욱 격해졌다. 경찰이 그냥 앉아만 있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설 거야. 한 중년 남자가 말하자 동의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심지어 한 무리의 주민들은 횃불과 뾰족한 대나무를 들고 강으로 내려가 의심되는 사람을 찾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다행히 마을이장이 재빨리 진정시켰지만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은 분명했다. 구례경찰서에서도 압박은 극에 달했다. 서장은 매일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꼬는 기사까지 나왔다. 박 경감은 굳은 얼굴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감시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과 없는 하루하루는 새로운 희생자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날 밤 회의에서 박 경감은 색색의 핀으로 가득 찬 큰 지도 앞에 섰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새로운 핀 2개를 가리켰다. 새로운 희생자입니다. 한 명은 용두리, 한 명은 토지면에서. 둘 다 패턴에 부합하고 우리 모두 그들이 늪에 그 오두막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이 회의실에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로서 진입한다면 그 오두막은 그저 한 어부의 집처럼 보일 뿐일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민주는 굳은 턱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잠 부족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려 붉어져 있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박 경감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감님, 저는 제가 아직 경찰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 생명도 구할 수 없다면 이 제복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베테랑 형사인 최 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자책하지 마. 우리의 임무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야. 만약 네가 어제 돌격했다면 우리 모두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기억해,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넌 아직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잖아. 박 경감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기분 알아. 나도 새로운 희생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는 경찰로서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가 의심하지 않을 공식적인 이유를 가지고 위장해서 들어가야 해. 몇몇 팀원들은 그 아이디어에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엇으로 위장합니까, 경감님? 정보가 이 형사가 물었다. 박 경감은 지도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검사관으로. 환경보건이나 동물검사 같은 이유로 말이야. 우리는 군청에서 온 검사팀처럼 보일 거야. 공식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헬머. 긴 토론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생선 상인으로 위장하자고 제안했고 어떤 이는 도움을 구하는 어부인 척 하자고 했다. 하지만 박 경감은 공식적인 이유가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범인이 정말 교활하다면 오직 공식 문서와 신분만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외부의 압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는 새로운 희생자의 가족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를 잃은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민주는 군중 속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다. 그는 자신에게 맹세했다. 만약 그 위장 계획이 정말 실행된다면 그는 더 이상 아무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박경감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거의 핀으로 가득 찬 지도를 바라보았다. 강줄기는 마치 10여 명의 생명을 삼킨 죽음의 길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 그리고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어. 처음으로 특별수사팀은 명확한 방향을 느꼈다. 더 이상 멀리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소굴로 직접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장, 2023년 4월 말 구례경찰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매일같이 주민 실종 소식은 시장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선 가격이나 쌀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어젯밤 누가 또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민들의 압박은 경찰서 사무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마치 모든 벽이 요구의 속삭임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특별수사팀은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희미한 형광등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은 지도, 메모,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잔으로 가득했다. 박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몇 주 동안 감시해온 늪에 오두막 스케치를 그렸다. 우리는 경찰로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단호했다. 만약 우리가 제복을 입고 간다면 오두막 안에 그 남자는 문을 닫거나 심지어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 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위장입니까?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식 검사팀으로서. 그 오두막은 강 근처 늪지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질이나 어류 건강을 검사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유죠. 서류를 준비하던 이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이미 공무출장 명령서와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공식적인 군청 양식의 도장과 서명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서류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한 명씩 확인했다. 붉은 인주도장은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보는 모든 이에게 확신을 주었다. 장비도 준비됐습니다. 박경감이 말을 이었다. 수질 샘플 채취 상자, 작은 그물, 간단한 측정 도구까지. 우리는 전문가처럼 보여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침묵이 금세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서류나 장비가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두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사나운 개들을 거느린 덩치 큰 남자, 그리고 그동안 멀리서 엿보기만 했던 어두운 비밀. 박경감은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위장팀은 4명입니다. 저 최 팀장, 이 형사, 그리고 김순경. 마지막 이름에 몇몇 사람들의 고개가 들렸다. 이전처럼 긴 토론은 없었다. 박경감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서 꽉 쥔 그의 주먹은 그의 결의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다음 며칠은 준비로 채워졌다. 최 팀장은 군청 직원에게서 배운 기술 용어들을 외웠다. 물의 pH, 암모니아 수치, 용존 산소량. 그는 반복해서 중얼거렸고 그 모습에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형사는 샘플 병 라벨, 검사 양식, 심지어 군청 로고가 밝힌 클립보드까지 작은 디테일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외부의 압력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서장이 박경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경감, 위에서 경고를 받았어. 조만간 큰 진전이 없으면 도경에서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나는 자네 팀을 믿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박경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의 머리 위에 매달린 얇은 칼날처럼 분명하게 느껴졌다. 작전 전날 밤 그들은 다시 모였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낡은 선풍기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위조된 문서와 검사 장비가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마침내 박경감이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에 움직입니다. 우리는 군청 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물과 어류를 검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의 임무는 체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만약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다음 단계를 위해 그 실마리를 잡아당길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젊은 경찰은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의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었다. 박경감은 구두 약속이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그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최 팀장이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기억해.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그림자로서 들어가는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한 사람이 서두르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어. 아무도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끄덕임, 무거운 숨소리, 그리고 서로 마주치는 시선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에서 쪽잠을 잤다. 민주는 긴 의자에 누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고서에서 본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 취한 노인, 채소를 팔던 과부, 배를 탄 후 사라진 젊은이,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 그는 그 오두막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의심하는 남자와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두막 안으로 2023년 4월 말 아침, 옅은 안개가 섬진강을 뒤덮고 있었다.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다. 깔끔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과 장비 상자를 든 4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지만 정장 셔츠 아래에서 그들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박 경감은 앞자리에 앉아 오두막이 서 있는 늪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최 팀장은 무릎 위에 서류 가방을 안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관자놀이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 형사는 샘플 장비 상자를 지켰고 민주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마치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운 듯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배가 가까워지자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4마리의 큰 개가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강가를 따라 달렸다. 오두막문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나왔다. 그의 몸은 다부졌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으며 날카로운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강가에 섰다. 당신들 누구요? 그의 무거운 목소리가 습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박 경감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배에서 뛰어내렸다. 목이 말랐지만 그의 미소는 정중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군청 수상과에서 나왔습니다. 어류 건강과 수질에 대한 긴급 점검이 있어서요. 여기서 샘플을 좀 채취해야 합니다. 남자가 다가와 서류 가방을 낚아챘다. 그의 눈이 빠르게 공무출장 명령서를 훑었다. 그의 눈썹이 날카롭게 찌푸려졌다. 민주는 목덜미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숨을 참았다. 왜 미리 연락이 없었소? 남자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다. 최 팀장이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련되어 있었다. 이게 새로운 절차입니다, 선생님. 몇몇 양식장에서 어류질병이 보고되어 본청에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pH, 암모니아 수치, 용존 산소량과 같은 몇 가지 기술 용어를 덧붙였다. 남자는 최 팀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개들은 더욱 거세게 짖었고 그중 한 마리는 민준에게 거의 달려들 뻔했다. 순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지만 남자가 짧게 휘파람을 불자 동물들은 으르렁거리면서도 멈췄다. 몇 초의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끝내시오. 내 고기들 너무 방해하지 말고.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 다리를 건너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타는 금속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 풍겨왔다. 이 형사는 상자를 열어 샘플병을 준비하는 척했고 최 팀장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썼으며 박 경감은 연못가에 몸을 숙여 측정 도구를 물에 담갔다. 민주는 작은 그물을 내렸다. 그가 움직이는 동안 그의 눈이 우연히 창고 쪽을 향했다. 문틈으로 낡고 바랜 붉은색 천 조각이 땅 위로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오래된 몸빼 바지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낡은 자루 같기도 했다. 민주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뭘 보고 있는 거요? 남자의 무거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주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샘플 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나왔다. 박 경감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차가웠다. 선생님, 창고 근처 물도 확인해도 될까요? 보통 기계가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남자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들이 긴장을 느낀 듯 다시 짖기 시작했다. 몇 초의 침묵이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다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하시오. 박 경감과 최 팀장이 창고 옆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쭈그려 앉아 병을 물에 담그는 척했다. 박 경감은 눈초리로 그 붉은 천을 더 명확하게 보았다. 문과 바닥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는 못 본 척하며 단지 그의 메모지에 작은 표시만 추가했다. 이제 충분해. 남자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샘플 챙겼으면 어서 가시오. 박 경감은 서류 가방을 닫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군청에 보고하겠습니다.
만약 발견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배로 걸어갔다. 개들은 강가까지 따라왔고 그들의 눈은 민준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배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짖는 소리가 멈췄다. 배 위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이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려놓았다. 최 팀장은 얼굴을 닦았다. 그의 숨이 거칠었다. 들킬 뻔했어. 한 번만 잘못 움직였어도. 박 경감은 점점 멀어지는 오두막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창고에 뭔가가 있어. 그처는 우연이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지.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빈 채 강물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엿본 것 같았지만 그것을 열기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너무 위험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증거가 여전히 늪의 창고문 뒤에 단단히 잠겨있다는 좌절감이 뒤섞인 채 본부로 돌아왔다. 두 가지 길. 늪에서의 위장작전이 끝난 후 4명의 팀원은 지친 얼굴로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바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오두막의 의문의 남자와 마주쳤던 긴장감이 여전히 귓가에 개 짖는 소리가 맴도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박 경감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고 잠시 빈 문서를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그 창고는 의심스럽습니다. 낡은 붉은 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냥 자루일 수도 있지만 희생자 중 한 명의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가장 확실하게 봤지. 어떻게 생각하나? 민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색깔이 오래된 몸빼바지 같았습니다. 지난달에 실종된 순자할머니가 자주 입던 옷과 비슷했지만 멀리서 봐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희미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루바. 최 팀장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걸 증거가 아닌 단서로 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희생자의 물건이 거기에 있다면 합법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증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아까 우리가 거의 들킬 뻔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만약 같은 이유로 다시 간다면 그는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박 경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깊이 생각했다. 맞아요. 검사라는 속임수를 다시 쓸 수는 없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주민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실제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날 오후 안개마을 이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경감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횃불을, 어떤 사람은 뾰족한 대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접 늪의 오두막을 습격하겠다고 합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들렸다. 박 경감은 본부 창가에 서서 섬진강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한 주민들의 군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상상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이어진 회의는 이전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경감은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형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경로가 있습니까? 이 형사가 메모를 꺼냈다. 환경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오염 검사는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군청 직원 한 명을 참여시켜서 합법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 팀장이 재빨리 반박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행정 절차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주민들은 분명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조용히 있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군청을 통해 공식적인 경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예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떠나거나 방심하는 틈이 생긴다면 우리가 잠시 잠입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천 조각이든 희생자의 물건이든 무엇이든지요. 빠르고 조용하게.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다. 최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면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들어가면 모든 결과물이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어. 이 형사도 덧붙였다. 맞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한 번만 실수하면 수사 전체가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박 경감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위험을 알고 있나? 민준은 흔들림 없이 마주 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매일 또 다른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공식적인 경로는 진행하되 만약 긴급한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짧은 논쟁이 벌어졌다. 최 팀장은 공식적인 경로가 더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했고 민준은 시간이 가장 큰 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경감은 긴장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손을 들어 논쟁을 멈췄다. 좋아,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진행한다. 환경과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는 즉시 처리할 것이다. 그동안 감시팀은 계속 경계를 유지한다. 만약 안전하고 긴급한 기회가 생긴다면 잠입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잘 들어, 그건 오직 마지막 수단이다. 성급한 행동은 절대 안 된다. 모두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건 도박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진지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본부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섬진강은 달빛을 반사하며 조용히 흘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실종된 채소 팔던 과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의 그 소박한 미소를, 그 모습이 그를 괴롭히며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계획이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어둠 속의 증거. 2023년 5월 초 섬진강의 습한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다. 사흘 밤낮으로 팀은 멀리서 감시만 할 뿐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의문의 남자는 오두막에 숨어 값싼 막걸리나 쌀을 사러 시장에 갈 때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단조롭게 계속되었지만 매일 밤 공포감을 자아냈다. 함께 경비를 서던 민주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두 명의 다른 팀원과 함께 배에 앉아 희미한 불빛의 오두막을 바라보며 허점을 노렸지만 밤은 허무하게 지나갔다. 이러다간 우린 그냥 구경꾼이 될 뿐이야. 그가 무전으로 중얼거리자 본부에 있던 최 팀장이 인내심을 가지라고 그를 타일렀다. 기회는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찾아왔다. 강이 감시 초소에서 민주는 마침내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작은 배를 저 하류로 향했다. 배에는 두 개의 큰 자루가 실려 있었는데 무거워 보였는지 그는 몇 번이고 멈춰서 위치를 조정했다. 타겟이 야시장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민준이 재빨리 보고했다. 본부에서 박 경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최 팀장이 경고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나갔다면 우리 모두 당할 수 있습니다. 박 경감은 짧게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하지만 성급해서는 안 돼. 빨리 들어가서 증거만 확보하고 즉시 빠져나온다. 결정이 내려졌다. 박 경감은 민준, 이 형사와 함께 직접 나섰다. 최 팀장은 본부에 남아 조율을 맡았고 예비팀 한 팀이 강에 배치되어 남자의 배가 돌아오면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밤 안개가 늪을 뒤덮었을 때 그들의 배가 조용히 다가갔다. 오두막은 고요했고 창문에서 등유램프 불빛만 깜박였다. 이상하게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들은 삐걱거리는 나무다리를 밟았다. 이 형사는 밖에서 망을 보고 박 경감과 민주는 창고 쪽으로 기어갔다. 문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도구를 조작하자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살짝 열렸다. 틈이 열리자마자 톡 쏘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비린내와 금속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다. 박 경감은 작은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가운데에는 큰 기계가 서 있었고 녹슨 칼날이 번뜩였다. 나무 바닥은 이미 스며든 검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구석에는 몇 개의 자루가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찢어져 낡은 천 조각이 보였다. 민주는 숨을 참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추측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 경감은 다른 구석을 비췄다. 테이블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그것을 열었다. 거의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안에는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지갑, 금이 간 손목시계, 그리고 빛바랜 사진이 붙은 신분증 한 장. 박 경감은 말을 잃었다. 신분증의 이름은 석 달 전 실종된 주민과 일치했다. 경감님, 민준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박 경감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분증과 손목시계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필요한 것만 챙겨 오래 지체하지 마. 그때 멀리서 밤의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노 젓는 소리가 물을 갈랐다.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강에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작은 등불이 흔들리며 마치 창고 쪽을 비출 것 같았다. 박 경감은 즉시 손전등을 끄고 민준을 기계 뒤로 끌어당겨 쭈그렸다. 그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는 천천히 멀어지고 노젓는 소리는 희미해졌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재빨리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나가기 전 갑자기 오두막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 마리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쇠사슬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빠져나가려고 애썼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박 경감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삐걱거리는 판자를 밟을 때마다 숨을 참았다. 이 형사가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요. 그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들은 배로 뛰어들어 힘껏 밀어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늪에 울려 퍼지며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쫓는 듯했다. 강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민주는 박 경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감님.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박 경감은 그 물건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더 확실히 해야 해. 배는 어둠 속으로 돌아간 오두막을 뒤로 하고 계속 나아갔다. 밤안개 속에서 그들은 쫓고 쫓기는 게임이 단순한 감시에서 이제 실제 사냥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전이야? 그날 아침 구례경찰서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지갑, 금이 간 손목시계, 신분증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 물건들에 고정되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였고 들어달라는 외침이었다. 박 경감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은 무거웠다. 이 물건들은 늪의 오두막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은 석 달 전 실종된 조 씨의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강력한 증거지만 아직 정황 증거로 간주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해요. 지문, DNA 아니면 시신, 그것 없이는 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가 덧붙였다. 이 물건들을 광주에 있는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서 희생자 가족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거고요.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 경찰관이 서둘러 들어왔다. 경감님,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청 사무실에 돌을 던졌고 파출소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 경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상황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한편 늪의 오두막에서 의문의 남자는 야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무거운 자루들을 부엌에 내려놓고 창고로 향했다. 그가 자물쇠를 잡았을 때 순간 멈칫했다. 자물쇠의 위치가 평소와 달랐다. 그는 문을 더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큰 기계가 그대로 있었고 자루들도 여전히 쌓여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의 나무 상자가 약간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재빨리 세었다. 평소처럼 지갑, 값싼 반지, 천 조각들이 모두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다. 그의 눈이 방 안을 훑고 안개 낀 강 쪽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길한 느낌이 그를 감쌌다. 누가 들어왔었군.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큰 칼을 무릎에 올려놓고 현관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낯선 냄새를 맡은 야수 같았다. 본부에서는 상관의 전화가 압박을 더했다. 서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경감, 보고서 읽었네. 희생자 물건이 창고에서 발견됐지만 시신이나 목격자 없이는 법적으로 확고하게 설 수 없어. 성급하게 굴지 마. 박 경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매일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증거를 찾아 빨리. 그렇지 않으면 도경에서 사건을 가져갈 거야. 전화가 끊기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최 팀장이 박 경감을 바라보았다.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죠.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에게 돌아섰다. 어젯밤 감시 보고는? 민준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현관에 몇 시간 동안 칼을 들고 앉아 있었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 남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만약 그가 더욱 확신하게 된다면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웃마을의 한 젊은이가 아침부터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낚시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공황 상태에 빠져 신고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경찰이 늦장 부린다고 비난하며 소리쳤다. 몇몇 젊은이들은 파출소 울타리를 두드렸고 심지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파출소 경찰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경감님,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그들이 직접 늪으로 갈 겁니다. 박 경감은 그 소식을 굳은 턱으로 들었다. 그는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희생자들의 위치를 표시한 붉은색과 파란색 핀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두면 엉망이 될 거야. 우리는 초기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반박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최 팀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말은 우리가 늪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정말로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 형사가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만약 연못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면 대규모 작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박 경감은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마쳤다. 아직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 오늘 밤부터 감시를 강화하고 그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마. 대규모 작전은 곧 올 거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이 불탔다. 그는 더 큰 폭풍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멀리서 감시팀은 의문의 남자가 횃불을 들고 연못 주위를 걷는 것을 보았다. 그의 허리에는 여전히 칼이 차여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멈춰서 어두운 강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혹은 그만이 보는 그림자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배에 있던 팀에게 그 광경은 위험 신호처럼 보였다. 남자는 아직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깨어났다. 사냥꾼과 사냥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였다. 최후의 계획. 2023년 5월 둘째 주 초 구례의 하늘은 무거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수사팀의 모든 발걸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경찰서 회의실은 전략본부로 변했다. 긴 테이블은 메모로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색깔의 핀으로 중요한 지점을 표시한 큰 지도가 붙어 있었다. 긴장된 얼굴들이 계획을 이끄는 박 경감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공개 작전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였고 상관은 압박했으며 초기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최 팀장은 이런 종류의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야 하며 서장은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박 경감은 보고서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가 직접 서장실로 가서 설득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없는 세부 계획이었다. 이 형사는 늪의 오두막이 포위하기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픈 강을, 뒤는 늪을, 양옆은 덤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자가 배를 타고 도망치면 그들은 흔적을 놓칠 수 있었다. 따라서 팀을 둘로 나누어야 했다. 하나는 조용한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접근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동쪽 육로를 통해 기어가야 했다. 민주는 경비견들이 모든 위장을 망칠 수 있으므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물 마취제를 준비해야 했다. 박 경감은 동의하며 총기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늪의 오두막에 있는 의문의 남자는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창고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의심한 후 그는 자물쇠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가 보관하던 작은 물건들을 세었으며 현관에서 몇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는 문 근처에 작은 종이 달린 줄, 길 위에 얇게 뿌려진 유리 조각, 그리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덤불 뒤에 심어둔 뾰족한 대나무와 같은 간단한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마치 침입자는 누구든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짧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마치 안개 뒤에서 항상 위험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다음 날 밤 감시팀은 오두막 주위에서 횃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했다. 작은 쇠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마치 깡통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망원경을 통해 남자가 땅에 무언가를 뿌리고 다시 앉아 칼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보고는 박 경감에게 상대방이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남자가 더욱 의심하게 된다면 증거를 없애거나 심지어 오두막을 떠날 수도 있었다. 최 팀장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함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형사는 완벽한 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작전을 수행하면 팀이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박 경감은 희생자 물건 증거, 감시 기록, 그리고 급습 경로 지도가 담긴 완전한 보고서를 들고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은 오랫동안 읽고 나서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작전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박 경감의 어깨에 떨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목표물을 살려서 잡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경감은 굳은 표정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칼, 나무, 그리고 뾰족한 대나무를 들고 있었다. 몇몇 젊은이들은 파출소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고 늪으로 향하려고 했다. 작은 충돌이 불가피했고 누군가 넘어지고 군청 사무실 창문 유리가 돌에 맞아 깨졌다. 창백한 얼굴의 이장은 주민들에게 물러서 달라고 애원하며 피가 쏟아질까 봐 거의 울먹였다. 이 소식이 본부에 전해지자 민주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만약 그들이 조금만 늦는다면 늪에서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한 번만 실수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팀은 본부 근처의 빈 창고에서 급습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들은 역할을 나누고 신호를 주고 마취제로 개를 제압하는 훈련을 했다. 모든 실수는 즉시 수정되었다. 평소 신중하던 최 팀장은 이제 더 큰 목소리로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가졌고 자신이 지배하는 지형을 가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형사는 작전이 단지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훈련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땀이 흘렀지만 열정은 여전히 타올랐다. 늪의 오두막에서 의문의 남자는 무릎에 칼을 올려놓고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을 응시했고 귀는 늪의 모든 소리를 날카롭게 듣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마치 그림자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처럼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온에서가 아니라 마치 두려움을 허세로 덮으려는 사람처럼. 강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본 감시팀은 낮은 목소리로 목표물이 이미 기다릴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 말을 들은 박 경감은 본부 창가에 서서 늪을 뒤덮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냥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냥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전의 밤. 2023년 5월 중순 섬진강변의 밤은 모든 소리를 삼킬 듯한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소음 없는 엔진을 단 보트가 거센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였다. 박경감, 민준 그리고 몇몇 대원들을 늪의 오두막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 팀장이 이끄는 지상팀이 동쪽 덤불기를 통해 기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진흙과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무전기 볼륨은 속삭임만 들릴 정도로 낮춰졌다. 매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출발하기 전 박 경감은 본부에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는 부하들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오늘 밤 우리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명심의 냉정을 잃지 마. 목표물은 살려서 잡아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즉시 확보하고 우리가 끝내기 전까지 주민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마을 회관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몇몇은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늪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파출소 경찰들이 엄격하게 막고 있었다. 박 경감은 이 작전이 빠르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총성 한 발이라도 들리면 주민들이 몰려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었다. 강팀의 보트가 마침내 오두막 앞 작은 나무 부두에 가까워졌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었다. 민주는 마취총을 잡았다. 그의 눈은 마당의 개들의 움직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세 마리가 앞뒤로 달리며 코로 낯선 냄새를 맡는 듯했다. 한 마리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주는 방아쇠를 당겼다. 마취침이 날아가 꽂혔고 개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다른 두 마리도 뒤따랐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한편 최 팀장이 이끄는 지상팀은 오두막 동쪽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덤불에 설치된 작은 종이 달린 줄을 발견했다. 최 팀장은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줄을 잘랐다. 다른 길에서는 거의 유리 조각을 밟을 뻔했지만 작은 손전등 불빛 덕분에 함정이 보였다. 모두 숨을 참으며 지나갔다. 오두막 안에서 의문의 남자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무릎에 칼을 올려놓고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때때로 창문을 향했고 귀는 밖의 소리를 날카롭게 듣고 있었다. 직감인지 경험인지 그는 그날 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박 경감은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2명의 대원이 정문으로 기어갔고 지상팀은 뒤쪽에서 준비를 마쳤다. 무전기가 조용히 울렸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위치 준비 완료. 박 경감이 짧게 대답했다. 실행. 문이 동시에 부서졌다. 남자는 놀랐지만 그의 반응은 빨랐다. 칼이 휘둘러져 거의 한 대원의 몸에 닿을 뻔했다. 민준이 안으로 뛰어들어 테이블을 걷어차 뒤집었다. 짧은 격투가 벌어졌다. 남자는 강했고 몸은 다부졌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몇 분간의 고함과 나무 부딪히는 소리 끝에 그는 마침내 총 개머리판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손은 단단히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 경감이 명령했다. 창구를 확보하고 증거를 찾아라. 팀은 즉시 오두막 옆 큰 창구로 향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빠르게 부서졌다. 안으로 들어가자 비린내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녹슨 칼날이 달린 큰 기계가 가운데 서 있었고 나무 바닥은 검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이 형사가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찢어진 자루와 그 안에 낡은 천 조각을 비췄다. 다른 구석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한 대원이 상자를 열고 말을 잃었다. 안에는 지갑, 손목시계, 값싼 목걸이, 그리고 다른 신분증들이 있었다. 모두 실종된 사람들의 것이었다. 이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희생자들의 물건입니다.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박 경감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아. 하나도 남기지 마. 이게 우리가 필요한 증거야. 밖에서 수갑이 채워진 의문의 남자가 낮게 웃었다. 너희들이 전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늪은 그냥 내 집이 아니야. 너희들도 삼켜버릴 거다. 그의 말은 소름 끼쳤지만 박 경감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마지막까지 공포를 퍼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팀이 수색하는 동안 민주는 창고 구석의 철제통에 다가갔다. 그는 안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는 흐릿한 액체와 형태를 알 수 없는 작은 조각들을 얼핏 보았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는 즉시 통을 닫고 표시를 했다. 경감님, 이건 과학수사연구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밖에서 최 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경감님, 주민들이 늪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터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박 경감은 재빨리 생각했다. 모든 증거는 봉투에 담아 타겟을 배로 데려가 지금 철수한다. 상황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 멀리서 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횃불빛이 안개를 뚫고 보였다. 파출소 경찰들이 막으려 했지만 군중이 너무 많았다. 만약 그들이 창고 안의 것을 본다면 폭동은 피할 수 없었다. 팀은 재빨리 계속 저항하는 의문의 남자를 끌고 갔다. 증거들은 포장되었고 큰 기계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 찍혔다. 민중과 다른 2대원이 물건이 담긴 봉투를 배로 옮겼다. 최 팀장은 육로를 통해 철수를 엄호했다. 그들의 배가 마침내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군중의 소리는 거의 늪가에 다다랐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주민들의 고함이 뒤섞였다. 의문의 남자는 손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웃었다. 너희들이 날 데려가지만 이 늪은 아직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박 경감은 굳은 얼굴로 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 비밀이 방금 그들이 본 것보다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늪이 돌려준 목소리. 섬진강의 늪 오두막 포위 작전 며칠 후 그곳은 더 이상 미스터리의 장소가 아니었다. 경찰은 주위에 노란색 통제선을 쳤다. 창고의 큰 기계는 증거물로 옮겨졌고 희생자들의 물건이 가득한 나무 상자들은 과학수사연구소 감식실에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추가 수사 결과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일부 희생자들은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신은 그 기계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늪의 연못에 버려졌다. 진흙 속에서 발견된 몇몇 작은 조각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비극이 일어났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전에 분노했던 마을 주민들은 경찰이 검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회관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고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일부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주민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사람들이 술꾼이거나 과부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우리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취조실에서 의문의 남자는 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체포될 때처럼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텅 비었고 때때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박 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약한 사람들을 골랐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늪이 이제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는 계획살인, 연쇄실종,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은 깊은 사회적 상처를 남겼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 쉽게 눈을 감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희생되기 쉬운 사람들이었다. 최 팀장은 주민들과의 한 모임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다면 이 비극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의 약점 때문에 사람을 얕보지 마세요. 처음부터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봐온 민주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박 경감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경찰의 임무가 단지 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임무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죠. 박 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그게 가장 큰 교훈이야. 법은 강한 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장 무력한 자들을 위해 있는 거야. 섬진강의 늪은 이제 고요하다. 공포가 일어났던 나무 오두막은 허물어졌다. 주민들은 그 주위에 나무를 심으며 자연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랐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영혼이 긴 고통 끝에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이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을 어두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것은 범죄가 고요함 뒤에 숨을 수 있으며 때로는 외로움과 어두운 영혼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공동체가 모든 사람,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지킬 때만이 안전할 수 있다는 큰 교훈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박 경감은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이 비극은 경고다.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우리의 무관심 뒤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것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영원히 남는다. 진실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 어두웠던 늪은 마침내 그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깨달음의 빛이 태어났다. 모든 생명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소중하다는 것.